11강 태풍입니다. 11강 태풍. 네, 오늘 태풍 11강 내용 좀 할 건데요. 그 11강이 얘들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열대저기압이라고 부를 거야. 녹화하는 걸 까먹어서 다시 하고 있네, 그지? 네. 열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자, 우리 이 열대저기압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대저기압을 좀 비교를 해서 살짝 조금 써놨습니다, 미리. 자,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보면 지금 차이점이 발생 지역이 온대 지역, 중위도 지역 얘기하는 거고 열대저기압은 열대 지역, 저위도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온대 지역이라고 하는 중위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은 아래쪽 저위도에서 뜨거운 바람 올라오고 위쪽 차가운 곳에서 위쪽 극지방에서 차가운 거 내려오고 그래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곳이 이제 중위도인 거야.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전선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 형태를 우리는 온대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열대 저기압 같은 경우엔 얘들아 이거 저위도거든. 저위도 하면 어디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적도 부근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지구에서의 이 적도 부근을 생각을 해보면 이 위쪽도 뜨거운 곳, 아래쪽도 남반구 쪽도 뜨거운 곳, 다 사방이 뭐야? 뜨거운 곳밖에 없어. 뜨거운 공기들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얘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전선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없다는 게 특징이야. 되니? 근데 얘네들은 이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공통점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공통점은 일단 얘네 둘 다 뭐냐면 저기압들이거든. 저기압들. 중심부에 저기압이 생기는 형태고 저기압이 생기다 보니 중심부가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상승기류가 강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얘네들에 대해서 혹시나 세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저기압들의 세력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얘들은 본투비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세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둘 다 할 수 있어. 세력이 강하다. 온대 저기압이든 열대 저기압이든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야. 알겠지? 요거는 두 개가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대 저기압과 오늘 배우는 태풍이라는 열대 저기압의 공통점 차이점 같은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태풍이라고 하는 건 열대 저기압에 일단 속해 있고 그 열대 저기압들 중에서 특별히 중심 부근의 풍속이 17m/s 이상인 애들을 특별히 우리가 태풍이라고 불러주자 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 중심 부근의 풍속이 빨라서 대단하니까 태풍이라고 해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지? 그럼 이렇게 특별한 애들 어디서 만들어지냐? 열대저기압이니까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위도 좀 잘 봐. 위도가 5도에서 25도 사이야. 열대 지역이다, 저위도 지역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적도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얘는 자 적도 0도에 해당하는 적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포함된다고 하면 절대 안 돼. 0도에서는 태풍 안 만들어져. 자,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알려줄게. 그리고 이렇게 위도가 5도에서 25도다 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닷물이 따뜻한 곳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수온이 27도씨 이상 되는 열대 지역의 바다 위라는 뜻입니다. 해상은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열대 지역 바다 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 따뜻한 바닷물이 수증기 많이 공급하는 곳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수증기 공급이 굉장히 많은 곳. 거기서 태풍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바다를 갖다 그려보면 바다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바다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증발이 막 일어날 거야. 증발이 일어나는데 이 바다가 하필이면 아니고 이 바다가 더 따뜻한 바다인 거야. 유독 더 따뜻한 바다인 거야. 그러면 증발이 어떻게 했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겠지. 더 많이. 되나요? 자, 근데 이런 상승 기류들, 증발 같은 상승 기류들이 나타나는데 얘들이 그냥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면 그냥 위로 올라가서 구름 만들고 뭐 이게 다거든? 근데 이 중간에, 이 중심에서 전향력이라고 하는 이 소용돌이를 빡 쳐주는 힘이 있어.
그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딱 가해지게 되면 얘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막 이런 형태의 이런 아주 큰 규모의 공기 덩어리들이 생겨. 상승기류 덩어리들이. 되니? 아까 내가 무슨 힘이 필요하다고? 전향력이 필요하다고. 자, 근데 내가 아까 위도 0도에서는 안 만들어진다 했었지?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 위도 0도에서는 전향력이 없어. 전향력이 없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서 수증기는 엄청 많이 생기긴 하지. 근데 소용돌이 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크게 올라가는 이런 큰 규모의 공기덩어리들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한 위도 5도는 돼야 가능해. 전향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태풍을 만드는 에너지원은 뭐냐? 자,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수문열 이렇게 돼 있거든. 잘 봐. 아까 물의 상태였는데 얘가 증발을 했으니까 얘는 수증기가 됐겠지? 액체가 기체가 된 거야, 그지? 자, 그럼 요 수증기 기체 상태인데 이 기체가 얘들아 상승하게 되면 공기 상승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단열 팽창. 그지? 단열 팽창 일어나면 기온이 하강. 그지? 기온이 떨어져. 그럼 수증기 응결되고 기억나? 이슬점도에 수증기 응결되고 기억나지? 그지?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수증기 응결, 즉 다시 물방울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수증기 기체고 물방울 액체니까 누가 더 열 에너지 많아? 기체가 많지. 그럼 열 에너지 많은 곳에서 적은 대로, 즉 에너지를 갖다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방출을 하는 거야. 되니? 요거 쉽게 표현하면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무슨 열? 액화열. 액화열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 우리 이런 거를 응결이라고 하는 거니까 응결열 해도 되고. 되니? 얘들아 이런 액화열, 응결열, 뭐 아니면 승화열, 응고열 이런 거 다 있지, 그지? 기화열 뭐 그런 거 그냥 다 통칭해서 우리는 숨은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숨은열. 알겠니? 수문열 중에서 우리 특별히 이 응결열에 의해 가지고 이 응결열들이 에너지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잖아. 그럼 이 에너지가 뭘 하냐면 이 올라간 공기 덩어리들이 더 빠르게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이 돼.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더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야. 돼? 자, 이때 만약에 이 태풍이 북반구에서 생겼어. 돼? 얘들아 북반구에서 저기압하면 손 어떻게 해야 돼? 엄지손가락.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지 상승기류. 그치? 오른손으로.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얘는 올라가는 거야. 되나요? 이렇게 태풍이 성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태풍이 얼마만큼의 규모가 되느냐. 일단 태풍의 지름이 200에서 1500까지도 된대. 그러면 태풍 한 번 오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좀 큰 태풍이라면 전체가 다 태풍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는 거야. 얘가 굉장히 좀 큰 형태입니다. 근데 높이는 15m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태풍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태풍은 이렇게 발달했는데 사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올라가진 않는 이런 형태가 돼. 얘들아 이거 말고 저쪽 미국 같은 데서는 반대로 이런 수평의 규모는 되게 좁은데 수직으로 엄청 올라가는 이런 애들이 있어. 돼?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토네이도라고 해. 그래서 토네이도나 태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할 뿐이야. 원리는 좀 비슷한데. 알겠지? 그래서 얘는 수평으로 엄청 규모가 크구나. 이런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엄청 특이한 구조가 하나가 나오거든. 봐봐. 자, 태풍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냥 공기가 상승을 해가지고 전향력에 의해서 소용돌이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엄청 두꺼운 형태로 태풍이 성장을 하게 돼.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다고 했었지, 그지? 자, 근데 이게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데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가 공기가 너무 바깥쪽에 세게 올라가다 보니 가운데 쪽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진공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왜냐면 이 가운데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지름이 얼마 정도 될 수 있냐면 한 50km 이상 될 수 있거든. 50km 이상. 그럼 대구에 뭐 동네 한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진공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공기 덩어리들이 이 최상부, 제일 위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든. 그 빠져나가는 공기들 중에 일부가 다시 이렇게 공급이 돼.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오히려 하강 기류가 생겨. 원래 태풍이라는 게 열대 저기압이니까 상승 기류여야 되잖아? 상승 기류 발달하는 거 맞아. 근데 중심부에 아주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이런 뜻인 거야. 여기서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중심에 하강 기류가 나타났어? 하강 기류는 고기압인데. 그럼 이 중심은 고기압이겠네. 이런 착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 얘들아 태풍은 아까 열대 저기압이랬어. 그럼 여기는 하강 기류가 발달했지만 우리는 무조건 여기를 저기압으로 봐야 돼. 그리고 실제 기압을 재도 제일 기압이 약한 곳으로, 제일 기압이 낮은 곳으로 나와. 돼? 그럼 이 하강 기류가 영향을 미치는 건 뭐가 있냐?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되면 날씨가 맑지, 구름이 소멸되니까. 그래서 이 태풍의 우리가 이 부분을 눈이라고 하는데, 이 태풍의 눈에 해당하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살짝 맑아져. 살짝 맑아져. 그 내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부산 애가 있어. 부산 애가 있는데 대학교 때 친구인데 그 부산 애가 이제 지금은 다시 부산에 가서 살거든. 근데 걔가 어디 사냐면 바다 앞쪽에 살아. 그 오륙도 알아 너네? 아 몰라. 네, 그게 아무튼 바다 앞에 살아. 지대가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산단 말이야. 거기에 내가 그때 놀러 갔는데 앞에 이제 바다 쫙 보이고 거기가 30 몇 층에 살아 걔가. 근데 부산에 태풍이 많이 오잖아. 그지? 태풍이 와가지고 그때 막 센텀시티 막 이런 데는 그 바다 앞 도로에 막 물고기가 펄떡펄떡거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 태풍 되게 세게 오고 막 이랬을 때. 그때 걔가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준 게 있거든 나한테. 근데 그게 어땠냐면은 진짜 거기에 그 타임슬랩을 걸어놨어. 타임슬랩 맞잖아. 그걸 걸어놨어. 그래서 보면은 일단 막 엄청 막 바람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바다 쪽을 바라보게끔 해가지고 설치해갖고 그걸 해놨는데 엄청 바람이 장난 아니고 거기가 30 몇 층인데 그 바깥 창문 쪽에 막 나뭇잎이 톡톡톡톡. 얼마나 상승기류가 강한지 알겠지, 그지? 막 그러다가 갑자기 햇빛이 촥 비치면서 고요해져. 바람이 안 불어. 날씨가 맑아져. 그랬다가 다시 또 미친 듯이 바람 불고 막 톡톡 불고 막 이래.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부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정확하게 태풍의 눈에 들어갔다 빠져나가는 상황인 거야. 그럼 태풍의 눈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갔다가 지나가게 되면 그 주변에 이런 데 지날 때는 엄청 바람 시게 부는 거고 여기 요 가운데 쏙 들어가게 되면 저기압이긴 하지만 날씨 갑자기 확 맑아졌다가 그랬다 다시 또 태풍 오는 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지역을 갖다 잘 기억을 좀 해놔야 돼. 알겠니? 자, 보통 우리가 일기도에서 태풍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 돼? 그래서 이런 모습만 보고 우리가 이게 북반구 태풍인지 남반구 태풍인지를 알 수 있다. 지금 볼래? 봐. 손으로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걸 손으로 한번 찾아본다면, 그렇지. 오른손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겠지. 왼손으로 하면 이게 방향이 다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얘는 북반구 태풍이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됐나요? 자, 그럼 이 태풍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했냐? 아까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해당하는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다 했거든. 근데 사실 25도 막 그 위쪽으로 오게 되면 바닷물 수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밑에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보통 이제 여기 이런 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위도 30도 아래쪽에는 24시간 365일 내내 부는 바람 중에 하나인 무역풍이라는 게 불고 있거든. 이 바람 때문에 이 태풍이 완전 위로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고 살짝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휙 도는 이런 포물선의 궤도를 타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 30도를 지나가게 되면서는 이제 또 편서풍이라고 하는 24시간 365일 내내 부는 바람 타고 또 이렇게 휘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위도 30도 부근을 경계로 해서 보통 이 태풍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너네 태풍 올 때 이제 일기예보를 잘 들어보면은 태풍이 어디로 올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기상청이 예보를 못해. 왜냐면 얘가 이 바닷물로부터 에너지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을 수도 있고 확 틀어버릴 수도 있어. 네? 이게 어디로 전향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그냥 거쳐서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위도 5도
그래서 네, 요 저희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만들어질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아까 얘가 어떻게 꺾느냐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태풍의 이동 경로다라고 하면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로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요 지점을 보통 위도 30도로 본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 요쪽에 있어. 태풍의 왼쪽 부분에 있어. 태풍이 이렇게 휘어져 나갔어. 그럼 사실 우리는 태풍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태풍 피해 별로 안 나타나. 비는 오겠지. 비는 오는데 만약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 거라면 우리나라는 그냥 뭐 비 오는 거 대비하듯이 그냥 대비하면 돼. 조금만 대비하면 돼.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얘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럼 이거는 큰일 난 거야. 이건 엄청 큰일 난 거야. 얘는 진짜 우리가 단단히 대비를 해야 돼. 자, 그럼 얘하고의 차이가 뭐냐? 바로 태풍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동 경로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가 아니면 왼쪽에 위치해 있는가 이제 이 차이인 거야. 우리가 이동하는 이 경로의 오른쪽 부분을 무슨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험 반원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위험 반원. 자, 이 위험 반원은 태풍의 중심이 여기,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쭉 이동을 하겠지, 그지? 이 태풍의 중심 쪽으로 공기들이 불어 들어갈 거란 말이야. 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되니? 자, 근데 아까 그 전향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풍이라는 게 아래쪽은 분다고 했었잖아. 근데 무역풍의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 되니? 그러면 내가 위험 반원이라고 불리운 곳은 빨간색 바람의 방향과 이 파란색 방향의 방향이 어때? 파란색 바람의 방향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 바람이 훨씬 세지는 거야. 근데 그거 살짝 지나가니까 이 아래쪽 여기 안전반원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파란색 바람의 방향과 빨간색 무역풍의 방향이 반대야. 그럼 얘는 서로 상쇄돼. 그러니까 바람이 훅 약해져. 그래서 우리가 위험 반원에 있는가 안전 반원에 있는가에 따라서 피해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 30도 이상도 한번 봐봐. 30도 이상도 보면은 지금 이 30도를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게 되어져 있거든. 근데 여전히 이 저기압 중심 쪽으로는 반시계 방향으로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되나요? 그러면 안쪽은 파란색 바람과 빨간색 바람이 같은 방향이니까 또 강화가 되는 거고 바깥쪽은 상쇄가 되면서 바람이 약해지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기상청도 모르지. 왜냐? 이 전향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꺾을지를 모르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결정하냐? 꺾는 건 누가 결정하냐면 바다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공급하는가. 자, 요것도 영향을 주고 보통 태풍이 올 때쯤에 이 태평양 바다 쪽에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북태평양 기단 있지? 북태평양 기단. 그게 존재할 수도 있어. 자,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형태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형태의 공기의 흐름들이 생기게 되거든. 이 공기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이 북태평양의 가장자리를 타고 또 태풍이 같이 휘게 될 거야. 그래서 저 북태평양도 이 태풍 이동 경로에 영향을 주긴 준다. 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태풍이 슬금 이동을 하다가 이제 30도를 넘어섰어. 자,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바다가 그렇게 따뜻한 바다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수증기 공급을 별로 못 받아. 그지?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육지에 도착을 하는 거야, 육지에. 우리나라 같은 데 이렇게 관통하거나 이럴 때 육지에 도착해. 그럼 육지면은 수증기 공급 당연히 못 받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제는 소멸을 하게 되는 거야, 소멸. 그래서 육지에 도달을 해가지고 수증기 공급도 못 받고 육지랑 마찰도 막 일으키고 수온이 낮은 곳을 지나가게 되면 또 수증기 공급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응결열도 없을 거고 운동에너지는 안 바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약해지면서 태풍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거야. 더 그래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 저 위쪽으로 가게 되면 태풍이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아. 되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태풍의 뭐 영향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돼. 읽어보면 되고 이 태풍에서 중요한 것들은 태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다음 태풍에서 위험한 부분 어딘가 이런 것들이야. 됐지? 나 그래프 한 개만 보고 넘어갈게. 네, 요 그래프. 자, 요건 지금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아까 태풍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었잖아. 그지? 자, 가운데 부분을 내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가운데 부분을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했었지. 자, 이 눈 지점을 0이라고 0 중심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되고 풍속은 어떻게 되고 그거를 갖다가 표현한 그래프가 이거야. 얘들아, 근데 이게 지금 태풍이 사실 이 반쪽만 표현을 한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책에서 주어진 대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중심으로 놓고 똑같이 대칭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기압이 중심에서 태풍의 눈에서 가장 저기압 일단 찍고 그 다음에 멀어질수록 다시 기압이 낮아지. 이렇게. 아 잠깐만, 이거 풍속이다. 풍속. 잘못 그랬어. 기압 요거지, 기압. 기압 요거서 이렇게 다시 높아지는 이런 형태. 그럼 이쪽도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기압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그래프냐면 얘들아 V자 곡선이라는 걸 잘 기억해둬야 돼. V자 곡선. 문제에서 그래프를 준단 말이야, 너네한테. 그래프를 주고 이게 기압 그래프냐, 풍속 그래프냐, 풍향 그래프냐, 뭐 기온 그래프냐 이런 걸 너네한테 물어보거든. 안 알려주고. 그때 제일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그래프가 V자형 찾고 그 기압 그래프라고 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풍속은 아까 태풍의 눈 부분은, 가운데 눈 부분은 풍속이 훅 떨어진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도 풍속이 훅 떨어지고, 그리고 그 옆에 상승기류 나타나는 곳은 굉장히 풍속이 센 거야. 그리고 이제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바람이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돼. 굉장히 거슬린다. 그지? 두 개의 대칭이 맞지 않아. 그지? 나 근데 이거 일부러 대칭 안 맞게 그렸어. 왜 그럴까?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위험반원이라서 풍속이 세고, 이쪽은 안전반원이라서 풍속이 약한 거야. 되니? 그래서 M자 형태가 풍속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단 지금 그린 이 그래프는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관측소에 태풍의 눈이 관통했다고 봤을 때의 그래프야.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풍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관측소가 어디 있냐면 이 태풍의 기압이나 풍속이나 이런 걸 보는 관측소가 이 이동 경로에 딱 걸쳐져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 나오는 그래프가 이제 지금 여기 책에 나오는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근데 이런 경우보다 어떤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냐면 이 태풍의 이동 경로 바깥쪽에 이렇게 관측소가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겠지, 그지?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럼 그래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여기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일단 태풍이 중심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관측소랑 가까이 왔을 때 그 시점에 기압이 가장 낮아지는 건 맞아. 이건 맞아. 이거 기압 그래프야. 돼? 이건 똑같아. 근데 얘는 지금 태풍의 눈이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안 지나갔잖아. 그러면 중심부에 풍속이 저렇게 떨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풍속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이 관측소에서 측정하는 풍속 그래프. 태풍의 눈이 안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계속 좀 가까워지면서 좀 센 거야. 돼? 이게 수능에 나왔었다. 이게. 이런 그래프를 주면서 이 관측소 태풍의 눈에 태풍의 눈이 이 관측소를 관통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었어. 이건 관통한 거지. 얘는 관통을 안 한 거고. 얘가 이게 수능 보기 중에 하나로 나왔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잘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사실 하나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책에서는 지금
네, 이 책에서는 네,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요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옆에 여백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할게. 일단 우리가 아까 태풍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위험반원,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전반원이다 라고 한다 했었잖아, 그지? 자, 이때 내가 위험반원 쪽에 관측소 세우고 거기에서 네, 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 내가 느끼는 풍향 있지? 내가 느끼는 풍향을 재보는 거야. 내가 느끼는 풍향. 그러면 이 태풍의 중심 쪽으로 어떻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요거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해볼게. 자, 요쪽 1번 태풍의 눈 쪽으로 지나가는데 바람이 내가 느끼는 형태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형태로 느끼겠지. 내가 느낄 수 있는 바람을.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를 지나서 가는 이런 바람을 또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시간이 또 지나면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을 또 느낄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나는 가만히 한 자리에서 풍향만 체크를 하는데 그 풍향이 어떻게 변하냐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야. 돼? 시계 방향으로 변해. 시계 방향. 그래서 얘들아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그 기압이나 풍속 그래프 같은 거 있지, 그지? 기압이나 풍속 그래프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풍향 그래프도 같이 주거든. 점으로 점점점 찍어가지고 북풍인지 남풍인지 북서인지 남서인지 남동인지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풍향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 관측소가 현재 위험반원에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자, 안전반원도 한번 해볼게. 자, 안전반원에도 관측소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사람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풍향이 어떻게 변하나를 본 거야.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걸 느꼈을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안전반원에 있는 사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이 책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서 만약에 특정 지점을 딱 주고 특정 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시각을 준다든지 이러면서 지금 이 위치가 위험반원이냐 안전반원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위험반원인지 안전반원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면 얘들아 무조건 풍향 빨리 체크해야 돼. 풍향 가지고 이 풍향이 변한 게 시계 방향으로 변했는지 반시계로 변했는지 이거를 갖다가 체크를 좀 해야 돼. 알겠어? 내가 예시 하나만 좀 보여줄게. 이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예시를 하나만 좀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7번 문제가 실제 수능 문제였어. 실제 2020년 수능 13번 문제였거든. 자,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나와져 있고 이 그래프가 어떤 형태의 그래프냐면 기온, 기압, 풍향을 순서 없이 막 나타낸 그래프래. 그러니까 너네한테 기온과 기압과 풍향 그래프를 찾아라 뭐 이런 거야. 자, 내가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그래프가 뭐라 그랬어? 기압 그래프. 무슨 곡선? V자. 그러니까 요 빨간 색깔 얘가 기압 그래프인 거야. 네? 자, 그리고 내가 기온 그래프 찾는 거 안 알려줬거든? 내가 기온 그래프는 별 특징이 없어. 그러니까 기온 그래프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기압 그래프 먼저 찾고 그 다음 풍향은 보면 지금 그래프 모양이 갑자기 가다 이렇게 뚝 끊길 수 있겠냐고. 다른 것들 막 기온 이런 거 뚝 끊길 수 없거든. 근데 풍향은 가능해. 왜냐면 이쪽 끝도 동풍이고 이쪽 끝도 동풍이거든. 네? 그러니까 뚝뚝 끊기는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이게 이제 풍향인 거야. 풍향인 거야. 그래서 요 파란 색깔 요게 풍향이고 남는 거 초록 색깔이 기온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 관측소 A가 지금 위험반원에 있는지 안전반원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문제에서 물어보거든. 기억에. T1에서 4까지 A는 위험반원, B는 안전반원에 위치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어디 위치하는지를 물어봤다면 빨리 풍향 찾는 거야. 잘 봐. 자, 이 관측소 A는요. 지금 T1 시기에 여기에 지금 풍향이 찍혀. 얘들아, N 이거 무슨 풍이야? 북풍, 북풍. 그 다음 북동풍, 동풍 되니? 가까운 시간 내에 3개만 빨리 이렇게 골라주면 돼. 그럼 북풍은 항상 바람 불어오는 쪽 기준 북풍, 북동풍, 동풍.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럼 관측소 A는 위험 반원이 안전 반원이야. 위험 반원에 있는 관측소구나. 우리 이렇게 찾는 거야. 돼? 자, 그럼 내가 A를 통해서 저 파란 색깔이 풍향이라는 걸 골랐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B도 보는 거야. 자, T1에서부터 동풍이네. 남동풍이고 남풍이지. 동풍 1번, 남동풍 2번, 남풍 3번. 얘들아 이거 뭐야? 시계 방향. 그러면 얘도 어디에 있는 애야? 위험 반원에 있는 애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이건 맞는데. 얘가 그래서 일단 이 2개가 다 위험 반원에 위치하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어. 얘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풍향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파트인데 요 좀 운공비에는 좀 빠져 있네요. 일단 필기를 좀 해두고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얘들 요 옆에 거 잠깐만 좀 볼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실제로 나타나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요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좀 위험한 상태, 맞지? 왜냐면 위험 반원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지? 위험 반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 지금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라서 태풍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져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 일기도를 보게 되면은 일기도의 등압선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져 있어. 보이니? 네, 요게 태풍의 모양입니다. 태풍의 모양. 얘들아, 우리가 등압선 간격이 의미하는 게 풍속이라고 했잖아. 풍속. 풍속 볼래? 등압선 엄청 조밀한 거 보여? 풍속 엄청 센 거야. 네? 태풍이 그렇지. 태풍. 네. 보이죠? 의상 영상에서도 태풍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형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기압들이 표시가 좀 안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다 여기서 이렇게 좀 꺾인 모양이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밑에 쪽은 이제 점점 올라오다가 방향이 틀어진 전향점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보통 얘들아 그 전향점 부분까지는 기압이 계속 낮아져. 그러니까 세력이 좀 강해져. 근데 방향 틀고 나서부터는 세력이 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해. 그럼 질문해볼까? 얘들아, 세력이 약해진다는 말은 중심 기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될 때 가장 기압이 높아. 돼? 그러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게 태풍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강에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나쁜 기상. 요거는 뇌우, 집중호우, 폭설, 우박, 강풍, 황사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요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 우리 해수의 성질 파트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수의 성질. 자, 해수의 성질 파트는요. 여기. 일단 크게 좀 나눠본다면 해수의 성질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로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어. 화학적 성질에 속하는 게 해수의 염분, 그 다음 용존, 기체량 이런 게 이제 화학적 성질이라고 볼 수 있고 물리적 성질에 해당하는 게 해수의 수온, 그 다음 해수의 밀도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온, 밀도, 염분, 용존, 기체량이 어떠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좀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수온부터 나와져 있네요. 지금 여기는 순서대로 막 물리적 성질이다, 화학적 성질이다 구분이 안 되어져 있는데 다른 이제 오투책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수온 볼까요? 자, 수온은 바다의 제일 표층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 수온 높아.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금 받아 수온 낮아. 얘들아 이게 곧 뭐야? 위도야 위도. 위도에 따라서 수온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저위도가 보통 수온이 높고 고위도가 수온이 좀 낮은 형태가 될 텐데 그럼 같은 위도에선 수온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근데 무조건 같은 건 아니야. 왜냐면 특히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은 위도라 할지라도 이쪽은 수온이 높고 이쪽은 수온이 높고 이쪽은 수온이 좀 낮은 형태가 보이게 돼. 이거는 대륙의 분포라든지 난류, 한류와 같은 해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주고요. 뒤에 이제 우리가 뭐 용승, 침강 이런 거 배울 거거든. 이런 뭐 용승 밑에 찬물 올라오는 이런 거에 영향받아서 수온이 조금 다를 수 있어. 그러면 대륙이 더 많이 분포하는 북반구는 뭔가의 예외 상황이 좀 많은데 남반구 쪽을 보면 얘들아 남반구는 북반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위도에 따라서 등수온선이 더 나란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남반구는. 왜냐면 대륙이 적기 때문에. 됐나요? 이게 해수의 수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직 분포가 나오거든. 연직 분포. 연직 분포는 내가 표층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 근데 이거 너네 배웠다, 그지? 중학교 때 나오잖아, 그지? 제일 위에 나오는 바람에 의해서 혼합작용이 일어나서 수온이 일정한 2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불러. 그래서 내가 지금 고3들한테도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혼합층 하면 바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혼합층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수온이 일정한 층이야.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 그래야 문제 풀기가 쉽거든.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층이고 왜 수온이 일정해 했을 때 바람이 섞어줘서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 혼합층이 더 두꺼울 거야, 그지? 그 바람이 강하게 부는 위도가 어디냐면요. 중위도입니다, 중위도. 중위도에서 혼합층이 발달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쓸 거야. 중위도에서 혼합층이 발달했다. 자, 혼합층에서 조금 아래로 더 내려가다 보면 이제 수온이 확 바뀌는, 수온이 확 떨어지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얘들아,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잖아? 그럼 이건 절대 수온 그래프가 아니야. 수온 그래프는 항상 어떠냐면 항상 떨어집니다. 됐나요? 네, 항상 떨어져. 그래서 수온이 더 낮아지는 이런 수온 약층의 형태가 나타나는 게 여기 혼합층 아래쪽에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얘들아, 이 수온 약층 중에서 위쪽은 수온이 좀 높고 아래쪽은 수온이 좀 낮아. 돼? 그 원래 뜨거운 물 위로 올라가려 하고 차가운 물 아래로 내려가려 하잖아, 그지? 근데 얘들은 이미 뜨거운 게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이는 형태들이 안 나타나. 즉 대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섞이는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부를 거고. 그럼 요 층 안에서는 위아래가 안 섞이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갈라주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도 차단해주고요. 에너지 교환도 차단해준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됐지? 그리고 하나만 여기다 필기할게. 얘들아,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위쪽의 혼합층의 수온하고 심해층의 수온의 차이값이 큰 걸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아래쪽 심해층은 온도가 거의 일정하거든. 저위도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거의 0에서 5도 사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위도에서가 표층의 수온이 높잖아? 그지? 그러면 심해층과의 온도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겠지? 그래서 수온 약층이 발달한 위도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위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라고 안 나오고 수온 약층이 깊게 발달했다
와, 두 글자 추가됐거든. 깊게 발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얘들아, 수온약층이 깊게 발달했다는 말은 뭐냐면 수온약층이 원래 시작하는 지점이 지금 어디야? 여기잖아, 그치? 여기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부터 수온약층이 시작됐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이 말은 수온약층이 깊게 발달했다라는 말은 수온약층 위에 있는 뭐가? 혼합층이 두껍다는 뜻이야. 중위도, 그렇지. 이거 중위도에 대한 얘기. 와, 두 글자 차이로 어떻게 돼? 완전히 답이 달라져. 알겠지? 이거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심해층은 뭐 계절이나 깊이나 위도나 뭐 아무데나 다 차이가 없고 거의 0에서 5도 사이에 해당하는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 심해층이다. 됐지? 자, 넘어갑시다. 자,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래. 우리나라 주변에 2월하고 8월의 표층 수온을 보니까요. 당연히 겨울인 2월이 전체적으로 8월보다는 수온이 낮을 거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비교 한번 해볼게. 얘들 봐봐. 이쪽 바다 우리 뭐라 그래? 서해바다, 황해바다, 그지? 둘 다 맞아. 이쪽이 동해바다일 거고 이쪽이 이제 남해바다일 겁니다. 얘들아, 같은 겨울에 어디가 온도가 제일 높니? 남해바다 쪽이 높아. 이건 왜 그러냐면 너네 쿠로시오 해류 들어봤어? 쿠로시오. 우리나라의 난류의 근원인 쿠로시오 해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갈라져서 이렇게 뜨거운 물들이 올라와. 네? 그러다 보니 뜨거운 물 근원에 가까운 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높은 거야. 네? 자, 또. 자, 이번엔 이쪽하고 이쪽을 비교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서해바다에서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 이거랑 동해바다 쪽에서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 마찬가지로 남해바다 쪽에서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를 비교하면 서해바다가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가 가장 큽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서해바다는 우리나라 쪽하고 중국 쪽에 의해 가지고 이 대륙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그럼 대륙에 영향이 크겠다, 그지? 무슨 성기후? 대륙성 기후. 그럼 대륙성 기후는 온도가 이제 열이 확 공급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확 뜨거워졌다가, 그지? 겨울이야.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확 낮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큰 여름과 겨울에 연교차가 가장 큰 바다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요 서해바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염분. 염분. 네, 얘들아, 염분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표현하면 바닷물의 짠 정도, 그지? 네, 소금물 농도, 요거 얘기하는 거야, 소금물 농도. 근데 그 소금물 농도가 바다가 맹물에 염류라고 하는 물질들이 얼마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농도들이 달라지는 거겠지. 그지? 그 염류들의 예가 뭐가 있어? 염류들의 예. 염화, 나트륨도 있고요.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요. 되나요? 뭐 황산, 마그네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염류들 중에 어느 바다든 간에 1등인 애가 염화, 나트륨. 그 양이 가장 많은 게 염화, 나트륨. 2등인 애가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어떤 해수를 1kg을 채취해 와서 여기에 염류들 얼마 있나를 봤더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염류들이 35g이 존재한대. 내가 이랬을 때 염분 구하는 공식 써야 되거든. 염분 구하는 공식. 내가 소금물 농도라고 했었다. 소금물 농도. 그럼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게 이제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백분율에 대한 얘기라면 이 염분은 얘가 백분율 단위가 아니라 천분율이에요. 천분율. 그래서 해수 1kg이었으니까 여기 1000g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염류 35g 천분율이니까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5만 남네. 35 해주고 우리 단위를 옛날에는 천분율 단위를 써줬는데 이제 이거 안 써. 이거는 나 배웠을 때나 쓰는 거야. 나 중학생 때나. 알겠지? 이제는 이거 안 써. 뒤에 PSU라고 하는 실용 염분 단위를 붙여줍니다. 됐나요? PSU.
내가 35를 예로 든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 35야. 네? 그럼 평균이란 말은 35인 곳도 있겠지만 40인 곳도 있고 30인 곳도 있고 돼? 염분 다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평균적으로는 35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염분이 그렇게 바다마다 다른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가 뭘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증발량, 강수량, 결빙, 해빙, 담수, 유입량 이렇게 5가지. 근데 얘들아 요거 좀 묶을까? 증발량, 강수량? 얘들아 요 증발량하고 강수량은요. 저위도나 중위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값들이야. 저위도나 중위도에서의 영향이 큰 요인들이 저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위도에서는 사실 증발량과 강수량 가지고서 우리가 염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는 않아. 오히려 고위도는 여기 바닷물이 얼거나 결빙, 녹거나 해빙에 의해서 염분이 달라집니다. 고위도 같은 경우가 보통 저런 해수의 결빙이나 해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지금 여기 남은 요 담수 유입량이라고 하는 건 저위도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상관없고 연안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연안이 뭐야? 대륙이랑 그렇지 바다 사이 그렇지. 연안인지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대양의 중심부인지 이런 거를 비교를 할 때 보통 연안은 이런 담수 유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대기, 고기압, 저기압 그거 파트를 배우면서 무슨 얘기를 좀 했었냐면요. 0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양복사 에너지 굉장히 많이 받아서 상승하는 기류가 강하고 따라서 이 0도 부분은 저기압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었어. 반대로 30도에선 고기압, 60도 저기압, 90도 고기압, 저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들아 구름 끼는 곳이 무슨 기압이야? 저기압이잖아. 그러면 0도 쪽에 구름 껴, 비 내려. 60도 쪽에 구름 껴, 비 내려. 근데 30도는 어때? 햇빛 쨍쨍 고기압이니까. 따라서 이 0도나 60도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보다는 강수량이 더 많은 거야. 60도도 증발량보다는 강수량이 더 많아. 근데 30도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다 그 말인 거야. 햇빛 쨍쨍이니까. 90도는 극이니까 내가 증발량, 강수량 얘기 안 했다잉. 자, 그럼 강수량이 많은 0도나 60도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바다가 싱겁겠어? 짜겠어? 싱겁겠어? 짜겠어? 싱거워야지. 비가 많이 내리는데.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은데. 되니? 그래서 염분이 낮은 편이고요. 얘 염분 낮은 편인데 위로 30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증발량이 많으니까 얘는 염분이 높은 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라는 이 말 자체를 그냥 뭘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저거나 이거 그냥 염분이야. 이거 그냥 염분. 이 염분이라는 말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됐나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수의 결빙이나 해빙. 얘들아 결빙은 빙하가 만들어지는 거라 했잖아? 얼음이 얼 때 절대로 같이 막 소금 같은 거 끼어 들어가서 얼지 않아요. 물만 옵니다. 그럼 얼음 생기고 난 바닷물은 더 짜지겠지, 그지? 네, 그래서 결빙은 증가 요인이 되고 해빙은 감소 요인이 된다. 됐나요? 네, 요게 염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염분, 자, 우리나라의 염분 분포를 보면은 일단 계절만 좀 비교해 볼게. 2월하고 8월하고 비교하면은 8월이 염분이 낮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싱거워, 8월이. 왜 그럴까? 그렇지.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어져 있어서 8월에 장마까지 있다, 장마. 되니? 네, 강수량이 좀 많은 편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염분이 좀 낮은, 싱거운 형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각각의 바다의 형태로 좀 본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염분이 낮은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서해 바다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지.
중국에서 물 내려. 우리나라에서 물 보내.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담수의 유입량이 많아서 염분이 가장 낮습니다. 얘들아, 우리나라가 그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알아? 돼? 동고서저의 지형이거든. 왜냐면 이쪽에 태백산맥이 쫙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태백산맥이 이렇게 우리나라 너무 심한데 이렇게 태백산맥 이렇게 있잖아. 되니? 이쪽이 높은 거야. 동쪽이 높은 거야. 그래서 비가 와도요. 비가 이렇게 동시에 다 와도 다 서쪽으로 이렇게 몰려. 서쪽 염분이 좀 낮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네, 뒤에 밀도하고 용존 기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네. 그래서 네, 시험 잘 마무리하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되겠습니다.